네, 여러분 이제 제 책의 마지막 편입니다. 제 8편 행정 책임과 통제입니다. 사실 이 책임과 통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별도로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같이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일단 행정 책임과 통제를 두 절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 책임입니다. 행정 책임이란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함께 지는 책임이죠. 그래서 행정 책임의 당사자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 둘 다입니다. 그래서 행정 책임은 공무원의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일정한 기준이란 여기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권이 확대 강화되면서 이 공무원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죠. 이 책임의 유형을 한번 봅시다. 뭐 아주 쉬운 내용인데요. 법적 책임이 있고 도의적 책임이 있고 이 너무나 쉬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이 있고 기능 직업적 책임이 있다. 쉬운 얘기입니다. 내적 책임이 있고 외적 책임이 있자. 이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내적 책임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상급기관이나 내부기관에서의 상관, 동료 등 조직 내부 차원에서 지는 책임 핵심. 조직 내부 차원에서 지는 책임이고요. 외적 책임이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조직의 외부, 그러니까 법무부, 사법부, 일반 국민에게 책임을 외부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책임의 구분 중에서는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 책임은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행동 기준을 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넌 이건 지켜야 돼. 이게 객관적 책임이죠. 그 외부로부터 주어진 책임입니다. 예컨대 법령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조직의 계층에서 나타난 상관에 의한 명령이라든가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책임, 이런 것들이 외부에 대한 객관적 책임을 얘기하고요. 주관적 책임은 스스로 내면적, 개인적, 그다음에 양심, 충성심, 일체감 등 개인의 내적 충성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을 통제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다. 그랬을 때 이 객관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게 외부적인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객관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공무원들 개인이 정말 양심 있고 좀 충성심 있도록 이렇게 주관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에 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리드리히와 파이너의 논쟁입니다.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책임, 내부적 주관적 책임을 강조했고요. 파이너는 외재적 책임, 외부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1940년대 아주 유명한 행정학에서의 아주 유명한 논쟁입니다. 먼저 프리드리히 봅시다. 프리드리히는 행정 책임 확보를 위해서 행정인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내재적인 통제가 가능한 스스로가 해야지. 왜 그런 이 프리드리히가 이렇게 하는 논거는 뭐냐면요. 저는 프리드리히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도 실제로 공직에서 일을 해보면 외부 주민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 국민에 대해 비판을 받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법률과 명령에 의해서 이미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하지 않죠.
그건 너무 이미 이 검찰에 가거나 내가 징계를 받거나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럴 공무원을 그만두거나 이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동료 전문가들의 비판.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전혀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게 막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동료 전문가들의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진 어떤 전문가로 관련은 자신의 기능적이고 전문적 기준이나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을 행위의 기준으로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꼭 외부적인 법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관료들에게는 내재적이고 주관적인 도덕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에게 내부적인 전문성을 더 강조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교육 같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파이너는 프리드리의 주장에 반박하고 행정 책임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행정 관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의 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다 썩어 부패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파이너는 외부 통제잖아요. 그죠? 뭐 행정학과 제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지금 이 프리드리히의 한국말 이름 또는 이 파이너의 이름 중에 이 외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밖으로. 예. 그래서 외부 통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너 외부 통제 네. 자, 여기서는 프리드리와 파이너의 논쟁을 봤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프리드리가 외부 통제를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니고 파이너도 도덕적 내재적 책임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서로 상대적인 논쟁이다. 어쨌든 행정학에서 이 프리드리와 파이너의 논쟁을 너무나 유명한 논쟁이고 외부 통제가 파이너의 논쟁이라는 얘기를 틀리면은 그 학생은 남재글 교수와 이제 영원히 절연하는 겁니다. 둘째, 주인 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논의입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은 본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본인 대리인.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내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서. 뭐죠? 주인에 대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의 행동이죠. 그죠? 제가 이 사례를 어떻게 앞에서 일관되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어느 날 복권을 당첨돼서 100억 원의 로또를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존경하는 남재글 교수님에게 50억을 주면서 교수님 이걸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남재글 교수가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남재글 교수님께 처음에 왔을 때는 남재글 교수님이 소나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2년 뒤에 한번 50억을 맡겨서 장학재단을 만든 다음에 남재글 교수님과 밥을 먹으러 왔더니 벤츠 S클래스를 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뭐죠? 머리가 찡 하는 거죠. 50억? 교수님 난 되게 신뢰했는데 수업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세요. 이게 주인 대리인 이론입니다. 주인은 뭐예요? 100억 당첨된 학생이에요. 대리인은 남재글 교수예요. 이렇게 서로 이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제자가 준 50억 중에 뭐 어떻게 슬쩍 해서 벤츠 S클래스 차를 산 게 아니냐. 뭐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뭐 이런 게 대리인. 그래서 주인과 대리인은 둘 다 모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인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보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리인이 더 많은. 그 50억에 대한 것들은 내가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대리인을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 그래 결국은 이건 뭐죠? 외부 통제과 경쟁 기제의 도입.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다른 교수님과 같이 남재글 교수랑 같이 그거를 돈을 맡아서 처리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그게 경쟁 기제의 도입이죠. 이게 주인 대리인 모형이에요. 또 다른 경우 여러분 많죠. 내가 알바를 하는데 내가 어느 카페 알바를 하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카페 사장님 항상 얘기한단 말이죠. 손님이 왔을 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나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얘기를 하는데 카페 사장님 안 계시면 내가 하겠어요? 도덕적 해이를 하든 내가 안 한단 말이에요. 입 아프니까. 그냥 오시면 네
3,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얘기하고 카드 돌려주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해이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내가 없으면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장사가 안 돼. 그러면 한 명의 알바를 더 구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통제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경쟁 기제라든지 그 외부 통제, 녹음기를 설치한다든지. 와, 진짜 힘들겠네요.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에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주인 대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인 대리 모형에서는 외부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청지기 이론은 좀 달라요. 이 스튜어드십이라는 건데요. 청지기 이론은 이 스스로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청지기가. 그래서 청지기가 상당히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청지기론은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입각한 상호 존중으로 인하여 이타적 가치가 생성되고 서로 존중하는 거죠. 서로 전문성을 인해서. 그래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적 책임이 유발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론은 주인 대리 이론과 같이 주인과 대리인의 단순한 계약 관계에 의한 관계보다는 서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내적 책임감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컨대 카페 사장님 또 학생에게 정말 서비스가 뭔지 그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은 자기가 없더라도 손님 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주인 대리인의 객관적 책임과 외부 통제를 강조하는 파이너의 주장과 매를 같이하고 청지기론은 주관적 책임과 내재적 통제를 강조하는 프리드리히의 이론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의 공무원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범들을 봅시다. 첫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다양한 부패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제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흔히 여러분들이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부정청탁 방지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윤리법도 있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특히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가 뭡니까?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A 회사의 주식을 많이 해놓고선 A 회사에 대한 규정 어떤 좀 더 유리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공직자윤리법이다.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에 있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령이에요. 국민 행동강령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두고 있다. 자, 여기서 제 책에 없는 한 가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다가 옆에다가 요걸 노트해 두십시오. 자,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가 있습니다. 백색 부패는 하얀 부패. 이거는 이론상은 부패 행위란 맞습니다. 이론상 부패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관례화된 부패이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용인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관례화된 부패. 부패이지만 이론상 부패 행위이지만 관례화된 부패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용인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음료수라도 사실 하나 사오면은 다른 학생들보다 여러분들 그 학생을 내가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어떤 학생이 스승의 날에 13,000원짜리 뭘 하나 사왔다. 이게 이론상은 부패일 수 있습니다. 그게 부패 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관례화된 부패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남재월 교수랑 그 학생 처벌해야 돼 이렇게 보는 사람은 드물 수 있다. 이런 게 백색 부패다.
그렇다고 지금 살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냥 어, 여러분과 저는 대화로서 예,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 방에 음료수가 많습니다. 그거 마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자, 회색 뷔페. 회색 뷔페는 사회 체제에 대한 파괴, 가능성이 있는 뷔페예요. 근데 조금 뭐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가능성을 지닌 뷔페예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거죠. 그래서 처벌도 일부 구성원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하고, 예, 구성원의 반은 처벌해야 된다. 반은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회색 뷔페고, 흑색 뷔페는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게 흑색 뷔페다.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적 행정통제입니다. 행정통제. 행정통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책임과 이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행정 책임과 행정 통제를 여기서 한번 이 체계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 외부 통제, 이 법률에 의한 통제겠죠. 법률과 법적 그리고 강제적 통제이겠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그리고 윤리 의무론으로 보면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공직 윤리와 주관적 책임이 강조되고 그죠. 외부 통제 쪽으로 갈수록 객관적 행정 통제가 더 강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뭐 중요합니다만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자, 이 유형인데요. 이때까지 유형에 대해서는 참 행정 통제는 이 유형으로 머릿속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제는 항상 이 유형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시험도 유형으로 나옵니다. 유형은 뭐죠?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눕니다.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누는데 무엇이 외부 통제이고 무엇이 내부 통제이냐에 시험 문제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특히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감사원에 의한 통제와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가 일단 내부 통제로 주로 보는 사람 시각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내부 통제 중에는 첫째 계층제 조직에 의한 통제. 이 계층제 조직 구조라는 계서제란 건 뭐냐면 여러분 공무원에 들어가면 나위에 계장님 있고 팀장 있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차관님, 장관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이게 계서제입니다. 여기서 서류를 들고 가면 야, 뭐 잘못됐다. 이렇게 오타 있다. 뭐 이렇게 통제하는 거. 이게 계서제에 의한 통제고요. 그다음에 기관 상호 간의 통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 상호 간에 많이 통제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서에 가서 조직을 늘리겠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조직실에 가봐야 되고요. 뭐 이것도 기관 상호 간에 여기 있죠. 조직. 인사는 인사혁신처에, 예산은 뭐죠? 기획재정부와 상호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 기능도 주로 청와대, BH와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무조정실과 연관해야 되는 거가 많다. 평가에 의한 통제. 이 부분이요. 이 평가에 의한 통제가 중요하다기보다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국무총리 소속에. 여기서 정부업무평가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정부업무평가를 합니다. 이 정부업무평가를 하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있어요. 이거 우리 제 책 284쪽에서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284쪽 각주들 보시면 각주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제발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주관식 공부를 하든 객관식 공부를 하든 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프린트해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시험 문제 매년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평가와 자체 평가를 나누는 거예요. 자체 평가는 뭐죠? 예, 기관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약간 행정안전부 스스로 평가하는 거고, 권익위원회 본인이 스스로, 국토부 스스로 평가합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였고,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서 그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 내에 어느 국의 업무가 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특정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근거를 두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 기관 역량 등을 전체 국무총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보평가 기본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도 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평가 내용에 대해서 정보평가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을 잘 열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원에 의한 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옴부즈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이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공무원의 자율적 통제도 있을 수 있고 외부 통제 너무 쉽죠. 국회, 법원, 네.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도 있고요. 국민에 의한 통제도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 주민투표, 자 여기서 국민투표, 주민투표입니다. 아까 우리 지방자치론에서 배웠죠. 주민투표나 국민이 아니고 주민이죠. 주민소환, 주민 발안에 의한 통제도 하고 있다. 그다음 국민과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뭐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일이고 국민감사 청구제도 있으면 국민도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총리가 법령의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제도도 있다.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익 집단에 의한 송환, 그 다음에 주민 참여, 국민 참여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 행정학책은 여기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